자, 한국 부동산 시장 역사상 6.27 쇼크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규제가 하나 있었죠. 정말 단 하나의 정책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서울 전체 시장을 말 그대로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극적인 이야기를 한 건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정책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장 한번 보시죠. 같은 집에서 9년째 살고 있는데, 차라리 월세 내는 돈으로 대출을 받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런 후회 섞인 질문이죠.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런 아주 평범하고 인간적인 고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 안에 정부가 왜 그렇게까지 강력한 칼에 빼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멈출 줄 모르던 서울의 집값,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죠. 도대체 상황이 어땠길래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당시 시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때 시장을 완전히 집어삼킨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패닉 바잉. 말 그대로 공황 구매죠. 시장을 지배했던 감정은 딱 하나, 바로 공포였습니다. 야, 지금 안 사면 정말 영원히 내 집 마련은 끝이다. 이런 불안감이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일단 사고 보자는 식의 어떻게 보면 좀 비이성적인 구매 열풍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불안감은요, 곧바로 아주 위험한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규제 직전의 상황인데 불과 한 달 만에 가계대출이 4조 8천억 원,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는 무려 5조 6천억 원이 폭증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였냐? 거의 전부가 집을 사기 위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었던 거죠. 시장 전체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였습니다. 자, 이렇게 폭주하는 시장이라는 열차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정부가 드디어 비상 브레이크를 아주 세게 밟았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67 대출 규제의 등장이죠. 이 규제의 가장 핵심, 그 심장부에는 바로 DSR이라는 세 글자가 있었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바로 이 DSR이라는 수도꼭지를 꽉 조여서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 자체를 막아버리는 아주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요. 이건 그냥 정책 하나가 아니었어요. 거의 촘촘하게 짠 그물망에 가까웠습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으로 딱 묶어버렸고요. 다주택자는 아예 신규 대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또 대출 받으면 6개월 안에 무조건 들어가 살아라 전입의무도 부과했고요. 심지어 전세를 낀 갭투자는 대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같은 정책 대출까지도 한도를 줄였으니까요. 전문가들이 왜 이걸 보고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는지 아시겠죠? 말 그대로 돈 빌려서 집 살 수 있는 거의 모든 길을 그냥 다 막아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처방전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겠죠. 과연 이 엄청난 충격 요법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직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정말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숫자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70%. 이게 뭐냐면요. 규제가 발표되고 딱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바로 전달에 비해서 무려 70%나 급감해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거래가 좀 줄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이 말 그대로 셧다운, 그냥 꽁꽁 얼어붙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규제 이전과 이후는요, 그냥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던 시장이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장으로 변해버린 거죠. 이건 단순히 거래가 좀 줄어든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시장의 기능 자체가 멈춰버린 시장 마비 상태에 가까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책의 효과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전세 시장에서 문제가 터진 거죠. 왜냐?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내줘야 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까지 막혀버린 거예요. 돈을 구할 길이 없어진 집주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구집에 들어가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겠어요?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그냥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엄청난 전세 공급 쇼크가 발생하고 만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시장은 단순히 그냥 얼어붙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 규제가 만든 충격파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시장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으로 쪼개버렸습니다. 바로 양극화라는 파급 효과가 나타난 거죠. 결과가 참 기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출 한도 6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아예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으로 집을 사는 초고가 시장도 살아남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사이에 낀 대출이 꼭 필요한데 한도는 묶여버린 바로 그 중산층의 시장이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타격은 중산층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던 소위 갈아타기 수요가 몰렸던 지역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성동구는 거래량이 마이너스 88%, 마포구는 마이너스 84%, 거의 거래가 실종된 수준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중산층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사실상 막혀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이번 규제가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렸다. 이 데이터가 사람들한테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더 나은 삶, 더 나은 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의 사다리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고 느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사실 이번 6.27 규제는 이 기나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길고 복잡한 부동산 정책 역사의 딱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한번 쭉 돌이켜보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마치 거대한 시계추처럼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참여정부 때 강력한 규제가 나왔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확 풀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조이고 그리고 이번 정부 역시 초강력 수요 억제책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번 규제 역시 이 거대한 흐름 속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도 아주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죠. 이건 한두 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즉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공급 대책은 아직 절반도 채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집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집을 사려는 수요만 억누르는 정책이 과연 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치고 말까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 풀기 힘든 딜레마는 6.27 쇼크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